저는 하락장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유사 하락장이 좀 가깝다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 하락장인지는 내년에 판가름 날 거다. 강남의 아파트가 떨어진 거다라고 되게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동산 하락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작년과 지금 부동산 시장 비교하면은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답답하고 모르겠는 분들 위해서 부룡 신영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 2년 3개월 만에 제일 많이 빠졌다. 네. 지표상으로. 네. 부룡님 요즘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저는 당연한 현상이다.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좀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네. 그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면 주식 시장이든 뭐 기타 뭐 자산 시장들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난 거의 한 7, 8년 이상 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올랐죠. 예, 계속 네. 올랐기 네. 때문에 언젠가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거나 관심 대상이 아니었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 어떤 그런 네.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이면 틀림이 없으나 시장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흐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시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네.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네.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들이 되게 많이 좀 심해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뭐 서울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따라서 하락으로 보이는 네. 거지 사실상은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강남이나 용산 같은 데는 네. 잘 버텨주고 지표상으로 올라가는 걸로 나왔었는데 네네. 최근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실거래 기준으로 좀 빠지는 아파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요런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까지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하락장이 왔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혹시 부룡의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좀 더 그래도 구체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하락장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락장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표현을 하신 거를 봤는데 유사 하락장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신 거를 봤는데 네. 저는 유사 하락장이 좀 가깝다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 하락장인지는 내년에 판가름 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네. 뭐 강남의 아파트가 떨어진 거다라고 막 되게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너무 올랐던 모습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되게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올 초 얘기하셨잖아요. 네. 올 초 때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의 네. 당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대하는 심리.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 기대 심리가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렇죠. 많이 사라졌어요. 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중에서 버티는 장이 어디였냐? 강남장이었거든요. 그 강남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동산 하락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부동산 하락장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모든 실수요자들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들까지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락장이 들어서는 거는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미분양이나 기타 지표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가능성은 존재하되 지표상으로는 하락장이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뭐 대표적으로 많은 상승론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이잖아요. 네. 저는 제 기억으로 2007년도 미분양이 어마어마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와 유사한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랑 비교하게 되면 물론 언론에서는 미분양 늘어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총량으로 비교하게 되면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그쵸. 그때 굉장히, 진짜 많았으니까 적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이거 하락장인 것 같다라고 느끼려면은 저는 지금 미분양 물량이 앞으로 한 반년 또는 이제 내년 초까지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 유사 하락장이라 하셨는데 유사 하락장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사 하락장은 말 그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장이죠.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장에
그 앞선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투자자도 포기한 장이고 네. 실수요자도 포기한 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너나이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본인도 해보시겠지만 네. 지금 포기하고 계세요? 다른 곳들을 찾거나 그렇죠. 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단지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사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또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 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단기적인 금리 급등, 네, 맞아요. 금리 인상, 뭐 네. 자이언트 스택, 빅 스텝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이 우리들의 심리를 단기적으로 급격히 위축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격히 위축됐던 이 시장 상황이 아마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뭐 금리 인상을 계속 더 할 건지 말 건지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 시장이다. 그러면 지금은 하락장으로 보이는, 결과는 하락장인데, 네. 결과는 하락장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무조건 하락장이라고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남아있는 유사 하락장. 그리고 그 앞선에서 금리 인상과 같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현상들이 우리의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유사락장이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경험이 진짜 많으시고 기간도 진짜 오래되셨는데 그 지금이랑 비슷했던 시기가 있나요? 지금이랑 비슷했던 네. 시기요? 완벽하게 비슷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2007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2005년하고 6년, 2년장이 말 그대로 미친 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최근 네. 2년처럼. 예, 미친 장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때는 주로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도, 6년도, 특히 이제 6년도까지는 강남이 미친 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7년도는 노도강이라든지 기타 외곽 지역들의 움직임이 강했는데 요즘의 상황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그때는 인터넷 활동이나 이런 어떤 그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천천히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게 좀 압축돼서 지방까지 또는 이제 뭐 외곽 지역,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움직이는 장이라 똑같지는 않은데 가장 유사한 장은 2007년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7년 장에 흔히 하는 말로 웬만큼 오를 만한 것들은 다 쫓아 올라왔던. 그리고 다 쫓아오르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지금도 힘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올라서 가격이 워낙. 그러니까 많이 오르게 되면 저는 시장을 그때부터는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봐요. 많이 오르고 나면. 네. 왜냐면 많이 그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고요. 실수요자들이 놀래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기예요. 네. 왜? 내가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더니 실수요자들이 진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가 되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실수요자들은 일단 너무 올라서 힘들어서 사람들이 몇 명이 빠져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게 금리 인상돼서 또 몇 명이 빠져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가지고 막 유혹을 해도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아마 되게 많은 고민하는 시기일 거다. 이게 제가 15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은 그래서 그게 바로 정확하게 상승장 후반이고 실수요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좀 전에 금리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진짜 금리 진짜 급하게 올리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 만약에 금리가 올해 내년까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전제로 네. 그러면 올해 내년도 부동산 시장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투자자라면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 질문하시는 너나이님이나 네. 다른 분들도 다른 데서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유튜브를 하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 하락해. 예를 들면 네. 하락한다. 그러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게 어딜까? 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잡아내는 게 전 투자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전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떨어져라 기대하고 있는 심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공포에 질릴 것이고 공포에 질리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이게 이제 자산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방식일 텐데 분명히 투매가 발생할 것이고 네.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오른 가격들이 떨어질 테니 떨어지게 되면 네. 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쉽게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네. 거.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떨어진 가격이 나한테 박앤셀을 산 물건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질문하시는 데 있어서 솔직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저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그리고 저한테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약간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아, 좋습니다. 네. 네. IMF 직후, 그다음에 금융위기 직후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집 샀던 사람들 돈 벌었다는 얘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상황하고 뭐가 다른데 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아마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전에 욕심 많이 부려서 지금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더 이런 부분에 되게 센서티브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의 모습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때 만약 제가 욕심을 부렸다면 저 역시도 똑같았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다음번 기회를 또 노리고 있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동산 하락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산은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네. 오히려 기회가 오는 거죠. 네, 저는 기회가 또 다시 올 거라고 봐요. 지금 시점에 투자나 내 집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은 저는 조금 기다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일단 지금은 흰겨루기 상태다. 아까 제가 유사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근데 이게 유사라는 얘기는 반대로 소폭이나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해 상황에서는 분명히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네. 근데 뭐 이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상황에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정부가 지금 규제 완화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규제 완화하고 있다라면은 이 규제 완화에 따른 지금은 이제 겁나니까 안 움직이는데 금리 인상 좀 있으면 익숙해질 거예요. 원래 몇 개월 하면 익숙해지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정부 규제 나와서 처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출 규제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처음엔 이제 위축이 되죠. 네, 위축됐잖아요. 네.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적응하고. 너는 그래라 나는 투자한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적응하잖아요. 네. 저는 금리 인상도 적응한다고 봐요. 적응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적응하고 그거에 맞는 투자를 할 것이 뻔하다, 사람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는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 실수요자분들 또 영향 많이 주는 게 네. 이제 그 대출인데 네.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8월 네. 2일부터 시행이 됐고 음. 그 집 사는 분들 처음 사시는 분들 최대 80% 6억까지 대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지금같이 거래 절벽 상황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제가 실수요자들 얘기했는데 상승 후반부의 실수요자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실수요자들은 항상 겁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겁이 네. 많고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걸 무진장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집값의 80%까지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뭐 이 중에서도 뭐 이제 스태프분들 좀 여기 안에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줄 테니까 집 사라고 해도 요즘 분위기상 사겠냐고요. 안 살 거거든요. 네. 여기다가 한두 가지의 추가적인 규제를 완화를 더해서 자꾸 유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또다시 이분들을 상대로 집을 살 수 있는 뭔가 조건을 완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 물론 다주택자들도 좀 유혹하는 그런 네. 부분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거래 절벽 상황이 해소될 정도로 지금 일단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80%도 최대 6억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해봤자 지금은 안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금리 인상에 적응이 되고 금리 인상이 혹시나 또 다른 빅스텝이 오기 전에 좀 주춤할 것 같다라는 심리가 나타나고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네. 그때 움직이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큰 기대는 올 하반기까지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봐요. 올 하반기 때 전세 가격 인상이라든지 전세 대란은 아니더라도 네. 전세 가격 인상, 월세 가격 상승 이런 것들로 하여금 실수요자들을 자꾸 자극을 시켜야 된다. 그 상황이 와야지 최대 80% 6억 원까지 그런 거 받는 거지. 현재로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집을 지금은 사지 말고 한 일단 반년 정도는 관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저께 저희 쪽 그 채널에 저희 네. 채널에서 네. 대출 그 상담사 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물어봤는데 물어만 보고 네. 실제로는 안 한대요.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물어보는 내용 중에서 그 아까 말씀 드렸던 80% 6억 원까지 대출을 받는 분이 가능성 있는 분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엄마 아빠가 물어본대요.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근데 실제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안 물어보거나.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까지는 이 상황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리고 정부는 바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고민할 거다. 그래서 또 다른 규제 완화책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규제 완화책을 낸다는 거는 지금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네.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되어서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맞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뭐 이렇게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더 앞선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거든요. 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빅스텝이 골칫품이에요. 미국이 빅스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금리 인상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뭐 한미 금리 역전 현상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레파토리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외화 빠져나간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환율은 급등할 것이고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이게 레파토리거든요. 제가 20몇 년 하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근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을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시장 정상화라는 의미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정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동산을 올리거나 떨어뜨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부동산보다 더 큰 시장의 안정, 경기 침체 방어 약간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 규제 정책을 조금 풀어주는 쪽이 좀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유사하락장이라고 본 이유가 결국 이래서 그 종부세 완화 이러니까 물량 다 또 회수됐잖아요. 안 팔잖아요. 원래 집값 심하게 떨어지고 하락장 올라오면 투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매물이 회수가 되는데 투매가 안 나타나죠. 그럼 집값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영끌한 사람만 죽어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렇게 푹 떨어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과정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환경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부동산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같이 봐야 되고, 그렇죠. 전체적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경착륙하는 거를 막는 목적으로 이후에 조금씩 상황을 보면서 완화를 해나갈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집값을 띄운다거나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완만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들은 그거를 부동산 시장에만 접목시켜서 자꾸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고 보는데 제가 본 바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본 바에면 결국 경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2순위, 3순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순위로 보고 있을 뿐. 그거를 좀 꿰뚫고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부세 인하 이번에 하면서 똘똘한 한 채 시대 끝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
왜 그러냐면 2010년대 초반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아젠다가 있어요. 소형 아파트 시대가 계속될까요? 란 질문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소형 아파트가 계속될 거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소형 아파트가 유행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중대형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고 안 올랐던 소형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돈 없는 사람이 투자하기 제일 좋았던 물건이 소형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BTS 좋아하면 계속 BTS가 뭐야? 라고 찾아보다가 좋아하게 되잖아요. 소형 아파트가 뭐야? 라고 좋아지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 똘똘한 한 채가 유행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도 지난 2017년, 18년 이때 다주택자 중과 문제 때문에, 중과 문제, 그 다음에 종부세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알고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최고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똘똘한 한 채가 최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종부세 인하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임대사업자제도 관련된 거 개편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또 소형 아파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과연 시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또다시 똘똘한 한 채로 갈 거냐, 똘똘한 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똘똘한 한 채의 시대도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원래 변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부세가 인하가 되면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이미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은 시대가 조금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 장의 후반부에 나타났던 현상이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 수익형 투자 이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가 결국 서울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지난 장의 똘똘한 한 채는 중대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중대형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지금은 서울은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적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포인트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내일부터 또는 내년부터 일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또 이제 도래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임대사업자 대도는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00%. 그게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결국 이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하고 공공인데 공공은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 되게 낮죠. 결국 90%가 민간이거든요. 근데 민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너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세 가격 엄청나게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하기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임대사업자 제도일 거라는 거죠. 임대사업자 제도 꼭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올 하반기에 저는 거의 100% 나오지 않을까. 8월 둘째 주에 공급 얘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번 정부 250만 호 공급.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여기서 250만 개 공급 더 해도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50만 호 얘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죠. 오래됐죠. 오래됐죠. 근데 250만 호가 공급 계획 발표가 딱 된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나온 거 플러스 지금부터 250만 호. 약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그 250만 호 만들 때 그냥 250만 호라고 그냥 갑자기 쓴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공공택지, 그 다음에 짜투리 각종 택지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의지계수 해가지고 250만 호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있던 거예요. 이미 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250만 호나 더 만들어지는 게 이미 지금 몇 년 동안 했던 얘기고 그거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들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뭐 하록이 가속되냐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봤던 바에 의하면 250만 호 중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히 3기 신도 실제 입주일 거예요. 가장 총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뭐 사전청약하고 있는데 사전청약하고 있으면은 지금 잘해야 2027년 이후가 될 거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아직 태어나기도
아는 애기 아플까봐 걱정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250만 원은 이미 그 나름대로 각종 택지들을 개발하기로 계획 세웠던 것들 다 합산된 거기 때문에 이미 지금 머릿속, 계획 속에 다 진행된 물건들일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 뭐 이럴 때 엄청나게 좀 무리해서 집 사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런 분들 파시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버텨봐야 될지. 일단 혼주만 한번 나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영끌하지 마라. 네. 저를 포함해서도 그리고 너나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던 저도 거 많이 했죠. 예, 네. 기억이 나요. 네, 네. 영끌하지 말라고 했던 말 안 들어놓고서 지금 무슨 그 소리를 하느냐. 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금 되게 속상하실 텐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끌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투자는 쉽게 말하면 몰빵 투자고, 몰빵 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네. 시장이 흔들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그 조언, 네. 이 부분에 대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출이자가 지금 부담이 엄청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분들 팔아야 되느냐, 버텨야 될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네. 엄청나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 정도 뭐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본인 상황을 좀 잘 보세요. 그리고 힘들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손절해야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단기 투자가 아닌데 다들 단기 투자처럼 하거든요. 네. 제가 20몇 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처음 집을 샀던 집이 이제 부천이었는데 부천에 있는 아파트 24평형을 그 당시 9천이 좀 안 되게 샀어요. 네. 진짜 옛날에 사셨다. 9천은 근데 지금은 네. 한 4, 5억 할 네, 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떨어지니까 팔고 나중에 사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말 듣지 마라. 너무 그거 진짜 그 굉장히 무책임한 네. 말인 거를 본인이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거 그렇죠. 굉장히 해피한 소리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투자해봤는데 그렇게 타이밍 맞춘 거 저 수십 번 수백 번 투자해봤는데 한 번도 맞춘 적 없어요. 맞아요.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버티기 힘든 분은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버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 10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견디기 힘든 건데 그게 나중에 20억, 30억 되는 물건이에요. 네. 인플레이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내가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견디고 나면은 금리가 시장 안 좋으면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뭐 맞벌이도 하시고 뭐 돈 버실 거잖아요. 그때쯤 되면 시장이 침체기거든요. 침체기게 되면은 다주택자 규제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심하게 떨어진 물건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사게 되잖아요. 네. 뭐 갭을 끼든 뭐든 방법을 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요, 지금 내가 힘들었던 만큼 두 채로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 상승 부분이 발생을 하기 네.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세요. 말은 쉽죠. 네, 그쵸. 제가 장담하건데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하셨다면 투자 진짜 안 해본 분이다. 절대 못 산다. 이게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못 산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보시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분이 그분인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못 사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침체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그때 가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승장 못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걸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주택자분들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영끌하신 분들 아니더라도 네.
이제 갈아타보고 싶다. 네. 아, 이제 뭐 애가 뭐 어느 정도 커서 좀 더 좋은 동네로 가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갈아타기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네. 너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갈아타기 할 때도 좋은 시기가 있거든요. 네. 갈아타기 할 때 좋은 시기가 있는데 이분들이 갈아타기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등포 살고 있다가 강남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내 로망은 강남인 거예요. 네. 상황이 강남이 쌀 때 들어가야죠. 강남이 싼 상황이 돼야 들어가는 게 가장 자기한테 효율적인데 네. 그 시장 상황은 무시한 채로 그냥 난 강남에 가는 게 로망이야라고 해서 네.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금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지나고 나면 갈아타기 정말 좋은 시기가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집보다 더 떨어진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은 더 높겠지만 네. 더 많이 떨어진 물건들 또는 그때 영끌하고 있다가 최대한 버티다가 무너지시는 분들도 네.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분들이 또 투매를 하거나 네. 금매로 던지는 물건들이 있거나 또는 방법으로 경매라는 게 있어요. 그때쯤 되면. 네. 그러면 정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싸게 살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보고 갈아타기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생각이 들었으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네. 해야 되고 네. 지금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제일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갈아타기 하는 좋은 시기가 있으니까 네. 저는 갈아타기 하는 건 좋은데 좀만 기다려라.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아파트 딱 찍어놓고 가고 네. 싶은 거? 네. 지금 우리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뭐 11억, 이 집이 뭐 17억, 네. 아 6억 차이 나네. 하고 보고 있다가 네. 차이가 좁혀지는 때, 네. 그럴 때를 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1차적으로 수동적인 방법은 그 말이 맞는 거고요. 네. 그 능동적인 방법은 그랬던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6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아, 마침 그 물건이 열심히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경매가 있었네. 경매가 나왔는데 그게 2억이 더 싸네. 네. 그러면 6억 갭이 갑자기 4억 갭으로 바뀌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게 능동적인 투자 방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듯이 가만히 떨어지겠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호되는 아파트, 선호되는 지역을 찍어 놓으시고 그거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수많은 방법을 해봤지만 이 방법처럼 확실한 방법이 없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 안 보고 있으면 네. 격차가 좁혀졌는지 벌어졌는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는데 보시면은 관찰하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공부하라는 줄 알고. 네. 사실 어려운 거 아닌데. 네. 그냥 내 관심 있으면 쳐다만 보고 네. 물론 속목상은 너무 비싸니까 네. 하지만 그거를 견디면서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쵸. 그거 아마 노나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맨날 하는 얘기라서. 지금 상황에서 갈아탈 때 또 이제 많은 분들 어려워하시는 게 네.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너나님 집이 안 팔려요. 네. 제 집을 팔아야지 갈아탈 수 있는데 집이 안 팔립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집부터 가격을 낮춰라. 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팔고 사는 게 맞는지 사고 파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정답을 이게 자꾸 무슨 공대생도 아니고 네. 공식에 따른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 집은 비싸게 팔고요. 딴 집은 싸게 사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맞아요. 네, 대부분 강하죠. 네. 근데 내 집도 싸게 팔고 딴 집도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자꾸 응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 집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집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겠대요. 네. 죽었다 깨도 안 팔리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수동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응용력이 생겨요. 아마 느끼셨을 네, 거예요. 네. 투자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은 공식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이게 본인 거를 사실 지금같이 거래 안 될 때는 본인 걸 먼저 팔고 넘어가시는 게 안전한데. 그렇죠. 사는 건 쉬우니까, 지금은. 근데 본인 거를 계속 못 파셔가지고. 그래서 왜
왜 이렇게 집이 안 팔리세요? 그러니까 아 그러게요. 저는 실거래 된 거 대비 조금만 더 비싸게 내놨는데 왜 안 팔리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 제가 아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게 했잖아요. 약간 좀 네. 건방진 소리인데 네. 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정신 차려라. 아 그렇죠. 예, 투자는 최고의 수익률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익률로 오랫동안 길게 먹겠다라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 100점 100승 100회 우승만 노린다. 아 그렇죠. 예.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그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신 분인 거예요. 네, 그죠. 내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네. 좀 많이 빠진 단지들은 거의 뭐 2년 전 가격으로 나오는 그렇죠. 단지들도 꽤 네,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무주택자분들 중에 네. 혹시 그렇게 이전 2년,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단지들에 대해서 내 집 마련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분들은 네. 아마 못 살걸요? 대부분 그렇죠. 다 못 살 거예요.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관점이 틀린 거예요. 네. 관점이.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올라갔다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네. 근데 이분은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지금 15억인데 10억이었는데 기본적으로 10억이 되면 내가 사야지. 10억이 됐는데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그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역들은요. 지금 먼저 되게 많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그 동네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냐. 이런 것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게 만약에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전 기회예요. 라고 무조건 생각해요. 네. 지금 관찰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동네를 얘기를 하게 되면 맨날 인덕원, 네, 동탄, 네. 청라, 송도. 레파토리가 뻔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직전에 엄청 오른 곳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떨어진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영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버슈팅이 난 거거든요. 네. 오버슈팅이 난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인덕원, 동탄, 성나, 청도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라면 그 지역 내에서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억이었다가 10억이 됐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오르게 돼 있는 동네 아닐까요? 저는 그렇죠. 무주택자들 바로 그 부분을 꿰뚫어 보셔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무주택자들이 되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다. 전 특히 이제 인덕원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거기는 인덕원 동탄선, 그다음에 네. 월판선 다 그 땅 파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근데 지금 가격이 싸다?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진짜 좀 아쉽습니다. 영끌은 당연히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정도 자금이 있고 네. 한 2, 3억 정도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또 너무 막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게 조금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0전 100승 100회 우승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그게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완벽한 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완벽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사실 제가 투자하면서 수익 같은 걸 얘기하게 되면 그냥 대충 100전 50몇 승 40몇 패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제가 남들한테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경험도 없이 무슨 100전 100승 100회 우승을 노리느냐. 그러려면은 투자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근데 15억짜리가 10억이 됐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 동네가 좋냐 나쁘냐? 좋다. 그러면 길게 들어가면 그 동네는 언젠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길게 보게 되면 절대 손해볼 수 없는 투자 방법인데 이걸 왜 안 하느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답을 받고 들어가겠다. 내가 바닥 잡고 싶은 거죠. 네. 네. 근데 그 바닥은 제가 처음 투자하던 98년도 바닥과 네. 2008년도 바닥과 그렇죠. 지금의 바닥은요 계속 모래가 쌓여서 높아져 있어요. 앞으로도 높아질 것 같아요. 혹시 그 최저가로 매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그 사이클에서 물론 이제 옛날은 당연히 안 되는데 그 투자하실 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는데 단 한 번에 운이 좋아서 장님 문고리를 잡았거나 소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던 그 사람 몇 명이서 그걸 가지고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짐 세상이. 너무 잘난 체를 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투자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오히려 불효자가 효자가 된 상품이 많아요. 처음에 샀는데 심지어는 2008년도 집값이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잖아요. 2008년 4월에 9월에 금융위기 왔거든요. 2008년 4월에 최고점을 팔 수 있었어요.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1,000만 원 더 받겠다고 버텼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모르니까. 불용도 그럽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팔지 않았거든요. 4, 5개월 있다가 금융위기 오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게 되면요. 그 가격이 그때 기준으로 4억 3천이었어요. 그 최고가가. 4억 4천 받겠다고 우긴 거거든요. 그리고 3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3억 2천까지. 그러면 1억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 그 돈이면 진짜 훨씬 더 큰 건데, 지금보다.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8, 9억 해요. 물론 지금 요즘에 또 떨어졌으니까 그랬겠죠. 그 상황에서는 저는 강의는 완전히 불효자였죠. 제 뒤통수를 때렸던.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몇 년 지나고 다음에 시장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은 떨어졌고 3억 2천까지 떨어졌고 떨어졌던 상황에서 이제 막 고민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네. 또 시장 환경에 맞춰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제가 그 똑같은 아파트를 추가로 하나를 더 샀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흘러가면서 가격이 이제 상승장에 접어드니까 두 채가 같이 올라가 주네. 그렇죠. 제가 힘들었던 그걸 걔가 보상을 해주고요. 물론 그 중에 이제 한 채는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제도도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고, 한 채는 그 전에 팔았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결국 10년이 경과한 지금은 그 물건이 효자 물건이에요. 불효자였고, 제 뒤통수를 쳤던 물건이.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너무 단기적으로 뭔가 접근하려고 하는 거, 그 방식이 맞출 수도 없는데, 적정하게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은데 맞벌이인데 월 한 500 정도 번다. 그리고 한 2억 정도 현금 융통이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내 집 마련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부령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기에는 맞아요. 원래 싸게 사서 비싸게 파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래요. 연끌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재밌는 거는 이분은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이 마음이 숨어 있어요. 이번에 해서 한탕 치고 난 편하게 쉬겠다. 이게 속에 숨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이 오를지 떨어질지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강제 관찰이 돼요.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제 관찰을 하면서 떨어지면 도대체 왜 떨어졌지? 오르면 왜 올랐지? 또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부동산 투자 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게 되고요. 지금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집 샀던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음번 집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그쵸. 다음번 집으로. 그게 이제 상승하는 지역, 아까 마포에서 강남으로 간다든지 또는 인천에서 또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전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을 산다. 강남이 로망이더라도 인천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씁쓸할지 몰라도 다음번에 계속 올라가면 된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가지고 저는 전월세 살면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타이밍 못 맞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지 않았으니까 관찰도 안 할 것이고 관심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다시 요행을 바라면서 다음번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겠다고 아마 끝물에 사게 될걸요 또. 제가 볼 땐 그분들은 또다시 끝물에 사게 돼요. 또다시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이 낫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살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차피 너는 이 집에서 평생 안 살 거다. 다음번 타이밍으로 또다시 움직여 갈 거다. 사실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또는 과거에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해서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분은 의외로 없어요. 그렇죠. 계속 움직이거든요. 움직이죠. 그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상황을
이왕이면 이용해야죠. 그걸 갖다가 한탕주의로 그래서 이번에 사는 게 굉장히 많이 오를 걸 기대하겠다? 네. 이거는 도박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그런 게 전혀 관심 없다가도 일단 내 집이 생기면 네.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우리 동네가 주변이 별로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샀는데 네. 이게 뭐 어리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능동적인 분들은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더 저쪽 동네로 갈아타야겠다. 애기 이 정도 컸으니까 절로 넘어가야겠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재택하시는 분들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 되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가고 더 성공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지난 7, 8년간 너무 상승장에 취해 있었어요. 취해 있으니까 지금은 2030 세대들 그 연끌하는 분들 또는 이제 들어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코인을 알고 투자하셨느냐. 정말 그 본질 가치가 뭔지 그런 거 다 따져보고 투자하셨느냐. 근데 부동산이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네. 네. 왜? 우리가 강남 좋은 거 알고, 뭐 마포 좋은 거 알고, 그런 본진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이왕이면 싸게 사서 비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맞춰서 움직이면 좋은 건데, 이분들이 지금 상승자니까 나 뒤처지고 싶지 않아. 약간 그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원래 상승장 후반부의 시장의 분위기가 원래 그런 분위기잖아요. 원래 사실 주식이나 코인도 다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털리는 거죠. 그런 얘기 막 하니까 막 벼락 거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리하시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무리한 경험이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저도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도 제가 정말 엄청난 부동산에 촉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초반부에는. 진짜요? 네.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분 중에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많은데 네, 그렇죠. 그분들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언제 한번 되게 한번 크게 힘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자신감이 강하고 너무 특정 시장에서 벌었던 그거에 대해만 모든 걸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수도 없이 바뀌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침들을 겪어하시게 될 거라고 봐요. 뭐 최근 한 6개월, 1년 사이에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네, 많이 달라졌죠. 네. 그 최근에 부동산 뉴스나 뭐 이렇게 댓글 보면은 좀 많이 싸우세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이죠. 근데 저는 네. 또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2007년도. 2006년도, 7년도 때. 그거 보면은 너무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전혀 이게 나중에는 그냥 인신공격이니까 서로 그런 거 보시면은 해주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이게 뭐냐면 네.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산에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 좀 마음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분들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욕심과 욕심이 맞부딪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산 분들을 바라보는 집을 안 산 분들. 이분들이 볼 때는 가까운 예로 이제 친구들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못했던 걔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자존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존심 싸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지난 2006년, 7년도에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기타 이제 각종 그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유튜브 라이브가 활발하니까 이게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이 시장이 진짜 침체적이면 또 조용해요. 그렇습니까? 네, 또 조용해요. 네. 조용한 거라 너무 좀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안 산 분들은요, 남들을 욕하기 전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를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조금 차분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집 산 분들 역시 사고 난 다음에 사고 나면 잘난 체 하고 싶거든요. 네. 올랐으면. 맞아요. 네. 잘난 체 하고 싶거든요. 네. 너무 티내지 마라. 너도 실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라 저도 잘난 체 했고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당시 블로그 막 처음 나왔을 때 블로그에다 잘난 체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쓰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창피해서 지우긴 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한번
털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렸죠. 이게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 과정이 겪으면서 제가 조금 이제 성향이 바뀌게 된 거고, 네. 저도 예전에 되게 공격적인 투자자였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저 되게 보수적이고 네.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 과정이 바뀌어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바뀌어갈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표시내고 생색내지 마라. 자연스럽게 평생 공부하는 동안 수련하셔라. 그것도 뭐 다른 사람 한다고 내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그냥 기분만 나쁠 네, 뿐이고 네. 기분만 좋을 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느냐. 그쵸. 우리 영상 댓글에는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할 걸 찾아서 묵묵히 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한 2년 동안 지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뭐 강원도만, 지표상으로는 강원도만 거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왜 다른 지역이랑 이렇게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지방 같은 경우 묘한 그 시차 타이밍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와 전북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곳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실제로 찾아보게 되면. 네. 근데 아마 지방장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2019년 후반부부터 네. 지방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네. 관심을 갖고 가격이 싼 데를 찾는데 이왕이면 좋은 데 하겠어요, 나쁜 데 하겠어요? 좋은 데 좋은 데 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데를 하는 것 중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적은 데를 할까요, 많은 데를 할까요? 적은 데 하죠. 적은 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투자할 곳이 부산이라든지 좀 더 큰 지방, 경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 갔던 상황에서 2019년, 2021년, 2022년이 오면서 앞으로 2022년과 2023년 이럴 때 입주 물량이 줄어들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또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지금 딱 눈에 보인 데가 강원도하고 전북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상황을 딱 쳐다보면 입주 물량을 보시게 되면 강원도하고 전북 같은 경우가 앞으로 물량 자체가 적다라고 하는 건 아마 입주 물량 표를 보시면 아실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 이런 쪽에서 어쨌든 다른 거 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와 전북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할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죠. 비비고 기댈 만한 곳, 움직일 곳.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말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본능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서울 수도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원도, 전북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입주 물량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지역이 대표적인 게 강원도에 있는 강릉, 그 다음에 전북에 있는 전주,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앞으로 또 다른 지방의 어떤 곳이 내년도 되고 내후년도 되면 그때 시점에 한 1, 2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으로 또다시 바뀌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좀 개별화돼서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장 크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이제 익숙해질 것이고, 또다시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 적절하게 투자할 만한 곳, 적절하게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도 높고,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곳, 이런 곳들을 향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길목의 2022년의 길목은 강원도와 전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많이 떨어지는 지역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종하고 대구가 난립니다. 진짜. 그렇죠. 세종하고 대구 같은 곳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약간 조금 중기 이상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거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강원도하고 전북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강원도, 전북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투자는 조금 중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파는 시점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버리고 있고 오른 강원도와 전북 같은 경우는 되게 찾아봐야 될 그 요소들이 많아져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디가 더 좋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종과 지금 대구 같은 곳 있잖아요. 네. 지금 저는 세종하고 대전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까 제가 그 본질 가치라는 표현 했잖아요. 네. 전북 쪽에서 예를 들어 전주가 좋아요, 세종이 좋아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다들 세종이 좋다고 그렇죠. 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본질 네, 가치 네. 따지면. 그러면 세종의 가치는 본질 가치가 지금 괜찮은 곳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무조건 눈여겨봐야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세종과 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가장 많이 오른 곳 중에 하나잖아요. 네. 특히나 세종. 네. 아까, 많이 올랐죠, 정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오른 곳은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락 추세다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왜 자꾸 너무나 당연한 현상들을 가지고 고민하느냐. 너무 당연한 거다. 오히려 세종이라고 하는 곳들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래서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생활 권역 중에서 굉장히 좋은 곳 많이 떨어졌다?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떨어졌으니까 더 좋다.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요. 많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는 조금 더 늦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조금 중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될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대구는 물량이 좀 있긴 있는데 네. 그 가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가 좀 가격이 뭐 비싼 것 같다거나 아니면 네. 싼 것 같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세종과 비교하게 되면 세종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근데 대구의 입주 물량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결국 그냥 심플하게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대외적인 요인이니까 조금 더 제외를 하고 나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세종과 대구 중에서 어디가 낫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세종이 낫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직전에 인허가 물량이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좀 숨어있는 인허가 물량이 좀 되게 많아 보여요. 네. 그러면 그 물건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자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저랑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할 수도 없는데 저는 지금 이 대구 시장을 가지고 자꾸 뭐 대구행 이런 거 짤들 돌아다니잖아요. 짤들 돌아다니는데 저는 절대 투자 적기가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분양들 막 들어가시잖아요. 네, 네. 저는 미분양 투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아마 장기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네. 왜 그러냐면 미분양 투자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기회가 나오거든요. 네. 침체장 후반부. 그 다음에 상승장 후반부. 근데 제 경험상 상승장 후반부에 미분양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와 그 증가 부분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릴 가능성이 나타나요. 근데 대구가 바로 지금 이 상승장 후반부에 입주 물량도 많고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물려봤어요. 상승장 후반부에 미분양을 들어간 이유가 뭐였냐면 침체장 후반부에 미분양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저의 경험만 믿고 시장 환경을 안 보고 상승장 후반에 들어갔다가 물렸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대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분양권 이제 다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얘기했잖아요.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곳이에요. 여기를 실수요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실수요자들도 지난 몇 년간 대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투자자들끼리 서로 그 폭탄 돌리기를 하는 상황인데 모든 움직임은 실수요자를 봐야 된다니까요. 실수요자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투자 적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게 되면 투자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다가 틀리면 저도 욕먹겠지만 하도 이제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관점을 전해주시는 거니까 대놓고 말씀을 조금 더 요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좀 이르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대구 같은 지역에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할 때 뭐 이렇게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할인 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니까 할인 분양을 좀 더 노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가격대가 떨어지잖아요. 또 그 미분양 난 물건들은 분명 할인 분양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거기 살고 계신 분들 대구 좋잖아요. 광역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좋을 뿐이지 거기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더 지켜봐라. 미분양 늘어날 것 같다. 네. 미분양 늘어나는 속도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관찰하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네. 동네 살고 있으니 얼마나 관찰하기 편해요. 네. 그랬을 때 보시다가 진짜 심각해지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는데 대구 같은 경우가 2008년, 2009년 그 전후에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 나오면서 양도세 전액 감면이 또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기가 가장 좋죠. 그게 이제 침체장 후반부. 네. 또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집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면 지금 사시는 거 언제까지 몇 년 보유분은 양도세 안 받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진짜 바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신호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 좀 주요 광역시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인천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입주 물량이잖아요. 예, 입주 물량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서울과 경기도에 붙어 있어서 애들이 얼치기 취급을 받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 인천이 좀 불쌍하긴 해요. 네. 근데 인천에서 저는 인천 투자를 돈 없었던 시절에 제가 했던 거라 인천에 좀 애착이 좀 있어요. 네. 인천에서 조금 좀 열심히 했던 네.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인천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떨어진 곳이 나타나면 그거 다 기회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300만 이상의 대도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질은 결국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산하고 광주, 울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난 몇 년간 좀 많이 올랐고,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인가요? 후년인가요? 좀 물량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조성 경기가 조금 애매한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광역시는 광역시고 썩어도 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썩어도 준치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계속 오는 동네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거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해까지는 좀 애매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라든지 또는 기타 그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있으면 낙폭과대 지역은 무조건 들어가셔도 된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네. 이제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세가율이 높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뭐 광역시급은 좀 덜하지만 우리 지방장 얘기할 때 뭐 70-80% 정도 된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전세가율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그때 또다시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방 중소도시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나머지 광역시급들을 계속해서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 하락장 이제 보셨잖아요. 네. 그 하락장에서 이런 아파트 잘 버텼다.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네. 하락장에 온다면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버텨줄 것 같다.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지역적인 편차가 좀 있고 이렇게 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의외로 강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의외로 떨어져요. 많이 빠지죠. 네, 많이 네.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지로 되게 좋은 지역은요. 본인이 영끌을 해서 들어가신 분들보다는 영끌하지 않은 분들은 떨어져도 나중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아무래도. 네, 왜냐면 강남 같은 경우가 한 3, 4억 떨어졌는데 네.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렇죠.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들어가는 지역은 하락장에서 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외곽은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네, 의외로 맞아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재밌는 거는요. 후반부에 엄청나게 오른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보다 대표적인 지역을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후반부에 경기도 이천 지역이 되게 많이 올라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시흥시 정왕동 같은데 생각하면 좀 평상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죠. 올라갈 때도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조금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나름대로 수도권이거든요. 네.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그 부침이 좀 세요. 근데 시흥시 정왕동 같은 경우는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적게 오르다 보니까 의외로 떨어지지 않고 평평하게 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참 맞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에서는 GTX 때문처럼 뭔가가 급격히 후반부에 올라간 지역은 조금 피하라.
그냥 꾸준히 꿈틀꿈틀 올라왔던 네. 지역들은 버텨요. 왜냐면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시흥시 정왕동 같은 경우, 진안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반부에 실수요자들이 샀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버티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마포 떨어졌다 이러는데 네. 정왕동은 오르기만 하고 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뭐 입지가 좋은 것은 덜 떨어지고 외곽장은 심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공식에 접목시키게 되면 또다시 틀릴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현실에선 반대 현상이 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버슈팅이 난 곳들은 크게 떨어진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호재. 네. 호재 붙어서 많이 오른 곳들은 크게 떨어지는데 진안장의 중대형 아파트들 네. 그게 이제 똘똘한 한 채는 호재가 붙었거든요. 용인, 수지, 죽전 이런데. 진짜 그때 당시 분양가도 그렇고 너무 비싸게 분양도 했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지금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냐. 상식적으로 야, 여기는 이 정도까지 오를 게 아닐 것 같았는데 이런 곳들은 분명히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외곽 동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거나 주변과 비교해서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 올랐네. 네. 여기는 아마 실수요자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여기는 의외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도 이렇게 부동산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네. 정말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단지들이 다 외곽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투자자들이 오버슈팅을 만들 만한 단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그냥 별로인데 정말 물가 정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데는 물론 오를 땐 팍 오르고 안 오르고 팍 오르고 이게 계단식으로 가긴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저도 굉장히 약간 놀랐었고 네. 여긴 동네가 별로고 심지어 단지도 별로인 것 같은데 왜 안 떨어졌지?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데는 오를 때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몰리니까 오버슛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또 많이 오르니까 또 안 좋을 때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저는 뒷북 치지 마라. 그러니까 인덕원 동탄이 지금 많이 떨어진 이유, 뭐 다른 곳들이 요즘에 많이 떨어진 곳이 네. 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또는 공부하지 않고 네. 그냥 누가 오른다니까 뒷북치고 쫓아간 곳들이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고 거기가 가장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에서 버티는 지역은요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은 지역들이 더 잘 버텨요. 네.